2부 방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은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사건입니다. 이것도 현재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인데요. 2020 타경 이렇게 나와 있죠. 2020 타경 2623에서 강제경매. 어이구, 어쨌든 우리 강제경매하면 이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강제경매가 진행되었다가 이 경매가 취하가 된다면요, 경매가 이제 소위 실질적 경매는 임의경매, 강제경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강제경매 물건에 내가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았어요. 낙찰 받았는데 보니까 강제경매가 취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야 실제게 때로는 봐가지고요, 임의경매보다는 강제경매 취하를 시킴에 있어가지고 낙찰자하고 채무자, 본건 같은 이 채권자는 이분이잖아요. 오모시하고 간에 있어가지고 서로 어떤 소통을 함으로 내가지고 경매 취하 통지서를 작성을 해주고, 그럼 서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임의경매 같은 게 그런 여지조차도 없어요.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이니까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 갚고요. 그러면 채권자인 저당권자는 채무자한테 뭐 줍니까? 돈 갚았으니까 저당권 말소서를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저당권 말소서를 등기소에 제출해가 저당권 말소해버리는 상태에서 말소된 등기 통보는 담당 경매계에 제출해버리면 낙찰자 나도 모르게 경매 취하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네, 낙찰 받았습니다. 근데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해가 상대방에서 경매를 취하라 할 테니까 경매 취하동에서 하나 써주세요. 이건 제가 36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래야 실제는 똥꼬지 피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봐가지고. 근데 내가 그동안 들였던 시간과 비용 하니까 그건 어느 정도 보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각자 알아서들 개별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강제경매네, 또, 야, 이거 봐라. 강제경매 같은 경우니까 이게 때로는, 임차인이 경매 신청했으면 괜찮은데, 그죠? 임차인이 경매 신청했으면 괜찮은데, 임차인이 아니고, 제3자가 경매 신청했으면 대의변조와 무익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밑으로 와보니까, 네. 1차 감정가 5,800만원입니다. 이건 지금 제가 뭐, 부동산에 대한 가치 청문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뭐 5,800만원짜리인데, 이거 뭐 내 집 마련 차원에서 입찰 들어가서 뭐, 전용 면적이 뭐 한 17, 한 18평 정도 되니까 한 20만 5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3,000메가 해가지고 2,520만원에 써서 대금 납부를 안 하셨네요. 뭐, 198만원 정도 입찰 보증은 몰수당해 주셨고, 또 이제 5,000메가 해가지고 또 2,000만원에 쓰셨다가 또 대금 납부를 안 하셨네요. 안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2021년 12월 6일이면은 오늘이 12월 3일이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이네, 그죠? 다음 주 월요일 날에서 974만 8천원을 해가지고 본 사건이 경매가 진행되고, 근데 보니까 입찰 보증금 10%로 나와 있네요. 이게 원래 이게 재경매 같은 경우는 입찰 보증금이 20%도 있고 30%도 있고요. 제가 본 그 재경매 입찰 보증금 중에서 보니까 최대 아마 50%인가 60%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럼 법원의 재량행위입니다. 법원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건 같은 게 보시니까 입찰 보증금 해가지고 10% 나와 있죠, 그죠? 10% 해가지고 97만 4,800원을 지참하셔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경매 절차상에서 낙찰 받았다가 대금 납부를 안 하신 분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입찰 보증금 몰수 당하겠지요. 이것조차도 몰수 안 한다고 못하면요, 이 물건의 이해관계인들이 얘기를 해서 이제 나름 이의를 제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몰수 당했을 것이고, 이게 10%니까 198만 9,400원. 다음에 이제 요것도 10%니까 139만 2,600원. 참 얘기해요. 198만에 한 2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사실 그랬으면 200만원 돈이 뭐, 조금 뭐 여유 있으신 분들에게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일단, 경매 투자 게임 뭐래. 철저하게 내가 이기는 게임을 해야 돼. 난 단돈 1원짜리 하나라는데 손해보는 그건 장사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셔야 되는 것이, 정말로 독을 품고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봐가지고 200만원, 제가 만약에 이런 물건 입찰 들어가도 200만원, 뭐, 몰수당했다 그러면요, 저는 뭐, 분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근데 봐가지고 이런 게 자꾸 이제 정립이 되다 보니까 매년, 몰수되는 입찰 보증금액이 뭐 800억이니 900, 매년입니다. 1년에 800억이니 900억이니 말이지. 예. 올해는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니까 1,000억을 상회했을 수도 있겠지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5억대 아파트가 10억대로 올라갔으니까
5억대 할 적은 입찰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10% 같으면 5천만 원인데 10억대 하면 얼마입니까? 입찰 보증금 얼마? 1억이잖아요. 와. 입찰 보증금이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따라서 몰수되는 입찰 보증금액도 아마도 이제 1,000억대를 상회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 가진다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예? 경매 투자하는 거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제가 항상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좀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니까, 머리는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 눈도 액세서리 아닙니다. 그죠? 머리는 빠마하라고 붙어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 염색하라고 붙어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머리로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 나름대로 손으로 실행해서, 발로 뛰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각자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뭐 어떤 분은 머리가 악수하라고 봐가지고, 빠마라고 붙어 있는 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분들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물론 제가 비아냥거리 그런 자격은 없겠습니다. 근데 방금 좀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좀 그렇죠. 그래서, 제 말씀에 대해서, 동의 못 하신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대단히 뭐,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제 채널 탈퇴하셔도, 저는 괜찮아요, 봐가지고. 그래서, 일단 이 건 같은 경우는 12월 6일자에서 경매 사건이 진행되는데, 왜 그렇게 싸게 진행되냐니까, 이 건 같은 경우 보니까 현재 전세 보증금액이 얼마입니까? 6,500만 원이잖아요. 6,500만 원. 전세 보증금액이 6,000, 이분의 전세 보증금액이 6,500입니다. 대항력이 있대요, 보니까. 가압류 2017년 11월 9일자, 제 채널 영상에서 보면요, 권리분석은 3초 안에 끝난다라는 그런 영상물이 있습니다. 뭔 3초 끝나? 1초 안에 끝나버리죠. 말숙인 소밀기준을 찾아가지고 이거보다 빠르네, 어이구, 인수하네, 땡끝. 이 1초 안에 1초, 그죠? 권리분석하는데 뭐 그렇게 오래 시간 많이 걸립니까? 권리분석이 경매가 아니라니까요. 빙산의 일각, 제가 볼 때는 권리분석은 말이죠. 경매라는 걸 100으로 봤을 때 권리분석은 제가 볼 때는 한 2 내지 3밖에 해당이 안 돼요. 나머지 97, 98은 뭐다 전부 다 현장 가가지고, 나는 부동산에 대해서 가치 분석하고, 임차인이 있다가 임차인에 대한 명도 분석도 하고, 저 사람 눈이 째졌는지 말이지, 슬쩍 밖에서 보니까 말이지, 벤치프레스에다 삼각 빤서 있고 막 그냥 운동을 한다. 어이구, 그런데 좀 조심하지. 그런데 낙찰 받았다. 암만 그 돈 된다 할지라도요. 어두컴컴한 저녁 때 골목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들 아마, 모골이 송연할걸요? 그죠? 당신 아들 어디 초등학교 다니는데, 어디 중학교 다니는데, 그런 얘기 들어봐봐요. 내가 그런 얘기 들으려고 경매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건 지금 전부 다 현장에서 답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경매 정보지는 1차적으로 우리가 분석이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보시니까, 여기 가압류가 말숙인 거니, 또 압류, 항상 압류다. 이게 보니까 개인 납세가, 보니까, 세무서 같아요. 이것도 보니까, 징수부 나와 있잖아요. 징수부, 세무서. 이런 걸 이게 비록, 맨 꼬레비로 후순위로 이렇게 돼 있다 손치더라도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확 돌변해가지고 낙찰자한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압류, 경매 사건에 있어서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기 안 돼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 뭐다, 이게.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있다면 그런 건 언급을 안 해도 괜찮은데, 이렇듯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이게 언급을 해줘야 돼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왜냐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조세 체납 간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조세 체납이 이게 우선권을 가진다고. 조세 체납 얘네들이 싹 먼저 가져가는 바람에, 이 건 같은 경우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 6,500만 원인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3천만 원만 배당받았다고 나머지 3,500만 원에 대해서 낙찰자 인수해야 된다. 낙찰자 대단히 어떤 투자 금액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지. 그런 건 가르쳐줘야지. 알려줘야지. 왜 안 알려주는지 모르겠대. 그러니까, 경매 법정에서 민사평 사건 기록부를 연락 안 시켜주면 좋다 이거죠. 그러면 최소한 조세 체납에 따라 압류 등기를 했으면 그 압류 등기된 내용은 매각 물건 명세상에 표시를 해줘라 이거지. 왜 표시 안 해주냐고. 그죠? 그게 제가 답답해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매각 물건 명세상에 이렇듯이 당해세 또 일반 조세 같은 법정기일을 표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 낙찰받았는데 그 낙찰자는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 3,500만 원을 인수하게 됐단 말이죠. 이랬을 경우는요, 매각 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이와 관련된 그 대법원 결정은 없어요. 매각 불허가 아니면 또 매각 허가 결정이 났다면 매각 허가 결정 자체를 어떤 취소 사유가 되지 않을까? 이건 당연히 취소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낙찰자가 말이지.
불축에 3,500만 원 손해본 거 아닙니까? 6,500만 원짜리 전세 보증금에서 그 절반 이상을 인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 전세 금액 6,500만 원이잖아요. 6,500만 원인데, 어이구, 보니까 1차 감정 가격이 얼마입니까? 5,800이죠. 그럼 이런 물건 가치가 있다, 없다? 가치 없죠. 그런 식으로 해서 팩 고개 돌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게 현재 23평형인데요. 23평형으로 분리지는데, 이게 보니까 매매 금액이 8천만 원, 8천. 매매금 8천입니다. 8천만 플러스 알파입니다. 8천만 원 플러스 알파인데, 본건 같은 경우는 이제 12층이네요, 12층. 여기 정보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보면, 맨 위에 보시면은, 101동 12층 나와 있잖아요, 그죠? 12층이니까 비교적 중고층이니까, 해봐가지고 전세 금액이, 매매 금액이 8천만 원 된다. 근데 여기서 전세 금액이 6,500만 원. 이거 감안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1,500 정도, 그죠? 1,500 정도. 이건 임차인이 경매 신청했잖아요. 임차인이 경매 신청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들어가서 낙찰 받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아마도, 매각 물건 명세서 한번 볼까요? 혹시 세무서에서 체납된 세액이 얼마고, 이것도 안 열리네요. 이 정보 사이트가 참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단히 참, 안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이 회사는 조금 재미있는 회사가 돼. 이게 잘 안 열리더라고, 뭐가지고. 제 컴퓨터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 책상에 컴퓨터 2대가 있습니다. 근데 한쪽 것도 해보면 안 열려. 상당히 형광등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중간에 뻑한 무슨 서버 점검한다고 이런 메시지는 뜨고 해가지고. 어쨌든 봐가지고요. 이런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기가 되어 있다, 이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또 다른 사건은 또 이제 이번엔 진주. 이게 지금 제가 물건을 고르다 보니까 진주, 군산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경매 정보진을 보시는데, 물건 고르시는 방법 다들 잘 아시죠? 그죠? 특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 선순위 임차권, 그거 이제 소트 기능이 있어요. 그걸 탁탁 눌러가지고 하면요. 그것에 의해서 나름대로 어떤, 현재 진행 중인 물건에 대해가지고, 이거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봐가지고, 여기 보죠. 여기 보시게 되면요. 초기 화면 해가지고 보면 경매 검색해가지고 이제 이 스피드 옥션에서는 특수 물건으로 넣어놨더라고요. 이 아파트 다세대 해가지고요. 이제 매각기일이 보시면 이제 12월 3일에서 내년 2월 1일까지 표시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 해가지고 다 뭘 하느냐. 이게 소트 기능이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하고 선순위 임차권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검색 눌러봐봐요. 그냥 누르면 돼요. 그럼 누르시면 밑에 이 물건 쫙 나오잖아요. 엄청 많이 나와요. 이게 지금 보면 물건이 10페이지가 넘어요. 최종적으로 몇 페이지입니까? 맨 밑에 보니까 36페이지까지 나옵니다. 이거 어마무시합니다. 그럼 우리는 가능하면요. 대항력 없는 임차인보다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고르자. 이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무슨 박달동인가요? 박달로 나와 있네요. 이거 보니까 다세대 빌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2차 매각기일이 2022년 1월 18일날 이렇게 안 잡혀 있습니까? 그죠? 20% 저감되어 있네요. 저감되어 있는데, 이건, 경매가, 강제경매네요. 강제경매인데,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강제경매에서, 이거는 제3자가 경매신청 같아요. 제3자가 경매신청하였고, 그 다음에 저당권자 이 사람도 경매신청했고, 이거 또 보니까, 이 법인 같네요. 그죠? 법인에서 경매신청하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모 씨라는 분이, 1억 9,700만 원인데, 배당 요구를 하셨네요. 이것도 배당 요구 종길 이전에 전세 보증금 그건 2억이잖아요. 그죠? 이런 물건 골라보시는 건 2억인데 보니까, 1억 9,700만 원 전세인데, 1차 감정가 2억 300이다. 그럼 과연 실익이 있겠는가?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 참 그래 봐가지고,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 12.11평 해가지고요. 과연 이게 이제 2억 300이라는 것이 현재 매매 금액으로, 타당한지, 거기에 대한 조사 분석은 정말로 확실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 이게 가격 자체, 이게 감정가 이게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감정가 믿으면 안 되는데, 왜냐면 이게 제가 감정업계를 불신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게 되면 경매 정보지 보시면 가격 시점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가격 시점이 본건 같은 경우 2021년 4월 달인데 어떤 건 말이죠. 2021년도 경매가 진행되는데요. 가격 시점이 2018년, 2019년도인 것도 있다는 거. 옛날 가격
옛날에 2, 3년 전 가격을 기준하니까 상당히 현재 매매가하고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매, 특히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이게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신뢰를 해서 안 된다. 그죠? 이렇듯이 보시니까, 이런 소프트 기능을 선택하시고 보시게 되면 물건들 많아요.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또 진주 지원입니다. 진주,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아파트, 이것도 22평형이랍니다. 이게 22평형. 18.09평이니까, 이게 22평형 되어 있거든요. 사건 번호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건 번호 제가 화면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건 번호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타경에 1871호 진주시 신안동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나와 있고, 이번에 이제 3차 매각 기일이네요. 3차 매각 기일에서 내년이죠. 2022년 1월 13일 내에서 9,216만원의 본사건 경매가 진행이 된다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게 22평형인데 이제 매매 금액이 1억 한 4천 정도. 그러니까 1억 4천이니까 1억 4천 4백 하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1억 4천 정도로 이제 전 경매가 이제 매매 금액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되어 있고,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여기 보면은 임차인 이분들이 보니까 장모씨, 박모씨 이분들 두 분 부부인 것 같습니다. 부부. 재림 날짜 같잖아요. 그죠? 재림 날짜 같은 부부예요. 부부. 그리고 나서 2016년 11월 18일 확정일자 받고 배당 요구 종기일이 언젠가요? 잠깐만요. 화면을 조정해 드릴게요. 배당 요구 종기일이 보면은 위에 나와 있지요.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1년 6월 7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2021년 3월 23일, 배당 요구는 제대로 똑바로 했다. 1억 3,500만 원입니다. 1억 3천, 전세금이 1억 3,500이다. 근데 매매 금액이 1억 4천만 원이다. 야, 과연 이게 이제 투자에 따른 가치가 있겠는가? 가치가 없다면 그냥 과감하게 고개를 휙 돌려버리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이 가압류에서 이것이 소멸 기준 걸리게 되고요. 그럼 건전한권 압류, 또 주차 지도가에 보니까 이런 건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압류 나와 있네. 압류 뭡니까? 2017 징제 나와요. 또 주차, 이 양반이 주차 불법 딱지인가요? 그건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강제경매 이분이 임차인이거든요.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그러면 어쨌든 강제경매 신청을 하면요, 이 경우는 지금 보시니까 위로 잠깐 올라가 볼게요. 여기 화면을 송출 화면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고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장모씨 이분 같은 경우 보니까 2016년 11월 18일 확정일자 받고, 그다음에 12월 6일자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먼저 받아봐도 필요가 없어요. 확정일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콩고물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묻어가는 인생입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에 의한 대항력에 묻어갑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없으면 확정일자 100번 찍어봤자 아무런 희고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이분 같은 대항력 언제입니까? 2016년 12월 7일 오전 0시잖아요. 그죠? 그럼 2016년 12월 7일 오전 0시 땡 하면서 대항력이 발생되니까 그때 가가지고 확정일자, 나도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이게 2016년 12월 7일 오전 0시부로부터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이 발생된다는 것이지요. 자, 이 상태에서 보니까, 가압류, 저당권, 압류, 근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냥 경매 정보지 볼 때마다 이런 게 자꾸 눈에 거슬려요. 아주 눈에 거슬립니다, 이게. 이게 지금 현재 매각 물건 맹세소 열려야 되는데, 이거 한번 잠깐 볼까요? 이게 참 경매 정보지 만드는 회사에서는 왜 이런 식으로 시스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클릭해 볼게요. 아니, 이게 또 열리네. 뭐야. 완전 또 열리네요. 이거 웬일이야, 또? 열렸는데 보니까 없잖아요. 봐가지고 없어요. 없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여기다 이런 쓸데없는 거 적어놓지 말아라. 이게 누가 다 안다니까. 아는 거 말이 쓸데없는 거 적어놓는지 모르겠어. 봐가지고 진짜 강의하면서 진짜 열받네. 봐가지고 왜 이런 거 쓸데없는 건 적어놓고 필요한 거는 표시를 안 하고, 저들 보고 만약 이 물건 입찰 들어가면 입찰 못 들어가요. 절대로 죽어도 못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깜깜이 투자네. 깜깜이 투자. 그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당의 경매 사건이 임차인한테 위임장에다가 인감증명을 받아가지고 나한테 조사했다. 근데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제3자 아무도 모르는 사람, 모르는데, 뜬금없이 봐가지고 위임장에 인감증명 띄워달라고 하면 누가 그 쉽게 띄워줍니까? 봐가지고 잘 안 띄워주지. 발급 안 해주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된다면은,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세무서 가지고 정보 공개해놔라 말이죠. 그래서 이거 제가 나중에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가지고. 왜냐면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몇 천만 원, 몇 억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조세 체납했던 압류해가지고요. 압류 체납된 금액이요. 2억, 3억, 4억 이런 것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 물건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는 정말로 낙찰도 낭패본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부 관심 가지기 위해서만 목소리 높이고, 안 그래요. 이제, 저도 이 나이에 이제 목소리 좀 높으면요, 목이 이제, 쉬어요. 이제 힘이 들어요, 솔직히. 예. 지금 뭐라고 흥분합니까, 그죠? 근데, 안타까웠어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쓸데없는 거는 적어놓고, 예를 들자면, 압류에 또 압류해가지고, 법정기일이 언제다, 아니면 뭐, 아니면 당에서다, 뭐, 세액이 얼마다, 이런 걸, 일일이 다 적어줘야 되는데, 그래, 지금 이것만 보고, 왜냐면 제가, 이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것은 이 부동산은 있잖아요. 이 부동산은 매각 대상물인데 이 매각 대상물을 파는 데 있어서 어떤 명세서니까 매각 조건을 표시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당해세다, 일반 조세다 했을 때 법정기를 해가지고 요것만 표시를 해놓게 되면은 제3자 투자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나름대로 배당표를 살포시 작성해 본단 말이지. 해보니까 아 요거 봐라 이거 자칫 잘못하면 내가 낭패를 볼 수 있겠구나. 그럼 매각 조건 자체가 포함되는데 왜 그런 아주 중차대한 내용은 표시를 안 하고 그저 시잘데없는 거는 이렇게 지 일한다고 이렇게 나서 표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지. 봐가지고 그래서 공무원님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일 열심히들 하시잖아요. 일 열심히 하시는데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임차인은 이제 1억 3,500만 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야, 근데 보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네요. 1억 3,500만 원인데 1억 4천만 원인데 과연 이게 투자했다는 가치가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입찰을 하시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어떤 거는 보면 말이죠. 이게 딱 보는 순간에 이게 1억 4천만 원짜리인데 전세가 1억 3,500만 원이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입찰 더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진짜 이 매매가 1억 4천이다, 이거 입찰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이거 뭐라 더 갑니까? 봐가지고. 그죠?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이죠. 이번에는요, 이제 법원에서 무익녀가 되었을 경우에, 법원에서 이제 이해관계인 경매신청권자한테 매수 통지서를 발송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 샘플 양식을 여러분들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미 낙찰된 사건인데요. 2017 타경에 6,526 송파구 오금동입니다. 근데 대입변제, 최선웅님 대입변제, 오늘 보니까 대입변제는 뭐 하니까, 모레 제가, 대입변제 말씀드릴게요. 오늘 또 시간상 애가 대입변제 다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12월 6일날 38강 할 때 대입변제 말씀드릴게요. 대입변제 말씀드리고, 또 좀 뭡니까, 당해세에 대해서 또 말씀 또 드릴게요. 양해를 바랍니다. 이게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이 일정을 잘 못 맞춰요. 제가 무슨 시간상으로 로봇가 아니니까. 여기도 보면 이제, 일단 밑으로 쫙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항상 보면 경매 신청 누가 했노? 이분이 경매 신청했네요. 그죠? 이분이 경매 신청했잖아요. 보니까 앞에 제자문이 제일 되는 것 같네요. 저당권 두 건이 딱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가압류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냐면 이거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봐가지고 이게 요 두 개만 합치더라도 소학 1640에다가 이거 이제 계산기 한번 눌러볼게요. 소학 1640에다가 1억 8천 590 한 6억 정도 됩니다. 6억 정도 되는데 이분이 이제 경매 2,400만 원 받으려고 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죠? 경매 신청했는데 이게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1차 기일 날은 7억 500이었습니다. 이때는 법원에서 터치 안 해요. 2차 기일 날 하니까
20% 저감되니까 5억 6,400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법원에서 매수 통지서를 발송하는 거 보니까 저당권 설정 금액 총액을 가지고 따지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이제 저당권 설정 금액 총액이 6억인데 실제 이 채권액이 6억이 될 수도 있지만 6억이 아니고요. 뭐 6천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는 저당권 설정 금액 6억 돼 있어도 아니면 빵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익력 관련해서 법원에서 이제 실무적으로 매수 통지서를 발송하는 거 보니까 저당권 설정 금액을 따지더라. 근데 보고 6억인데 5억 6,400이잖아요. 야, 그럼 이 금액으로 낙찰되게 되면은 앞선 저당권자의 채권액 전액을 다 만족 못 시킨다. 따라서 이때는 뭐다? 매수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매수 통지서는 뭐냐? 그러니까 선순위 저당권자의 실채권액하고 그다음에 경매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죠, 그죠? 그 금액에 대해 가지고 매수 신청을 하든지 그 통지서를 발송하는데 그 채권자는 이분입니다. 이분이 김모 씨 이분이 채권자잖아요, 그죠? 근데 봐가지고 이분이 법원으로부터 그런 매수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안에 제가요 인형 있는 금액으로 살게요 라고 이렇게 매수 신고를 안 하면요 법원에서는 휙 해가지고 더 이상 경매 절차를 진행시킬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요 취소 기각 결정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을 잠깐 보겠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문건 접수 내역이 아니고 문건 송달 내역을 보셔야 돼요. 밑에 보면 더 송달 내역이 있거든요. 송달 내역에 보면 채권자 김모 씨 해가 뭐 있을 것 같아요. 채권자 어디가 뿐노 채권자 여기 있네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채권자 김땡땡 씨 김모 씨 매수 통지서 발송. 여기는 실명 표적이 밑에 땡땡이 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전 또 이렇게 봐요. 경매 정보지를 여기저기 다 보니까 뭐 지주 옥션, 구독 옥션, 뭐 태인 이런 거 다 봤는데 어떤 정보지는 보게 되면요 사람들의 이름 실명이 있잖아요. 그건 그대로 표시되더라고. 근데 또 어떤 정보지 스피드 옥션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이 교육용으로 할 적에는 땡땡으로 표시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실제 본다 그러면 그냥 뭐 일반 사람들 이름 다 표시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굳이 땡땡 표시하는지 모르겠다. 이 이름 석자만 안다 해가지고 이게 이 사람의 개인정보가 탈탈 틀립니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아니십니까? 부동산 등기부등본 말이죠. 이해관계인 이외에는 그 발급해주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놔두잖아요. 그죠?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게 되면요, 주민등록 앞번호하고 이름 쫙 다 나오잖아요. 주소까지 다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안 맞아.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법원에서 작성한 거 보면 맨날 땡땡땡땡 하는데 이게 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 이런 게 누구 머릿속에서 나온지 모르겠어. 봐가지고 이게 참 안타까워. 제가 오늘따라 상당히 징징거리죠. 그죠? 제가 막 짜증이 나서 그래. 어쨌든 매수 통지서를 발송을 하고 매수 통지서를 발송한 상태에서 아마도 여기 또 보면 뭐 있나 볼까요? 봐가지고 여기가 이게 문건 접수 내역이거든요. 문건 접수 내역인데 채권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여기 보면 하니까 채권자 김땡땡 경매 부동산 매수 신청서 제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매수 통지서를 발송해가지고 하니까 매수 신청서를 제출하고 매수 신청서를 제출하니까 당연히 법원에서는 그래 하면서 경매를 진행시켰고 경매를 진행시켰는데 2차 매각기 일날 보니까 6억 원 이상으로 낙찰되었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이게 만약에 경매 정보지상에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매수 통지서를 발송 안 했어요. 매수 통지서를 발송 안 했는데 실제 보니까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액이 한 6억 정도 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번에 5억 6,400이 최저 매각 금액이네. 그럼 난 여기 10만원 더 붙여가지고 5억 6,500에 써야지 해서 5억 6,500만원에 딱 썼어요. 근데 낙찰돼 버렸네? 아싸! 좋잖아요. 그죠? 7억짜리로 5억 6천만원에 낙찰받으니까 아주 좋지 않습니까? 이럴 일은 없어요. 이런 일은 없기 때문에 전혀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예를 들다 5억 6,500만원에 낙찰받았다 이게 아싸! 그런데 일주일 있다가 매각 불허가 결정 나버립니다. 이런 거 매각 불허가 결정 나기 때문에 왜 그러니까 집행법원에서는 봐가지고 이거 채권자한테 매수 통지서를 발송해냈는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낙찰됐다 이랬을 때 오늘 낙찰됐잖아요. 그죠? 일주일 후에 가지고 이때 허가를 내릴 것이냐 불허가를 내릴 것이냐 그래서 사람들 법원에서 집행법원에서는 그 사건을 볼 거 아닙니까? 어이구 이거 봐라 민사집행법
배기주의 무익년대 이 사람 이 금액 무익년 따라서 아니야. 불허가 결정이라는 것은요 낙찰자한테 안 팔겠다는 겁니다. 불허한데 허가를 안 한다 이거죠. 난 당신은 낙찰자 당신한테 못 팔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번에 이 참여가격길래 최저가격이 5억 6,400이지 않습니까? 뭐 이 5억 6,400만 여기 다 피리 꽂혀가지고 여기 10만원 더 쓸까 20만원 더 쓸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틀에서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경매 신청했거나 후순위가 있네. 이거 무익냐, 잉여 없는 경매 될 수 있네. 그러면 잉여 있는 가격이 얼마이겠지? 이걸 감안해가지고 나름대로 입찰 금액을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보고 싶고요. 또 이런 그 매수 통지서 발송한 사례들이 몇 건 있는데 이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우리가 또 2021년 12월 6일 날이죠. 월요일 날에는 제가 38강 해가지고요. 대위 변제하고, 또 당해세. 그죠? 당해세와 대위 변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